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일단 뭐냐면 보험료를 많이 내든지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돼요. 가입 기간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5%씩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입 기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는 뭐 무작정 늘리는 건 아니고 반환할 시금 반납, 추납, 그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뭐 가입 자격을 잃더라도 바로 주는 건 아니고 연금 받을 때 보험료하고 이자 붙여서 주거든요. 88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 군복무기간 추납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오늘 이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주로 은퇴재무 설계 강의나 아니면 자산관리 강의를 주로 하는 희망재무 설계의 이천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연금 개혁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빨리 쉽게 타결이 됐어요. 물론 모든 게 타결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보험료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이 한 두 가지 부분이 타결이 됐는데 일단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우리가 9%씩 해갖고 소득에 반은 내가 내고 반은 회사가 내는 거 해갖고 여태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연금 개혁이 타결되면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가고요. 이게 뭐 한 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0.5%씩 해서 8년 동안 4%가 이렇게 매년 0.5%씩 증가해갖고 4%를 이제 내게 되고요. 소득 대체율은 1998년에 50%로 떨어뜨린 다음에 매년 0.5%씩 해서 2028년까지 40%를 맞추기로 했었거든요. 올해가 이제 41.5%고요. 근데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서 올해는 41.5%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43%가 적용되니까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소득 대체율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소득 대체율은 직장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해서 평균 임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몇 프로를 연금으로 주냐 이게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땐 70%였고 이게 점점점 낮춰져서 올해 41.5%인데 내년부터는 43%로 이렇게 증가돼서 내가 내는 거 대비해서 지금보다는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은 없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 있는 거겠죠? 사실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내가 내기만 하지 그게 어느 정도 체감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소득생활 했을 때 몇 세부터 연금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날라오는 그 통지서를 보고 내 연금액을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뭐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좀 어렵고 단 급여 생활자는 9% 그러니까 4.5% 뛰던 데서 4.75%니까 미세하게나마 급여를 세후 급여를 좀 덜 받게 되겠죠. 또 이제 국민연금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게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지 아니면 제때 받을지 그래서 어떻게 받는 게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보통 기업이나 지자체 강의를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관심 가지는 분야 중에 딱 두 개만 꼽으라면 일단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또 하나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받을까, 제때 받을까, 늦게 받을까 이걸 할 때는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국민연금이나 연금 같은 거를 의사결정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평균 수명의 가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건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건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내가 죽을 거 이렇게 감안하면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뭐냐면 일단 내가 평균 수명까지는 산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때 받는 거를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5년까지 땡겨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조기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면에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는 걸 저희가 연기연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노령연금은 제때 받는 건데 그거와 똑같이 주진 않을 거고 땡겨 받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연간 6%씩
최대 5년 동안 땡겨받으면 30%가 감액이 되고요. 연기연금은 늦춰서 받는 거니까 이제 페널티가 아니고 혜택을 주겠죠. 그래서 연간 7.2%씩 5년 늦춰 받으면 36% 정도 이렇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제때 받는 게 낫냐, 빨리 받는 게 낫냐, 늦게 받는 게 낫냐 그러면 어떤 게 나은 것 같으세요? 늦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빨리 죽으면 많이 못 받으니까 그렇긴 손해 볼 하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냐면 조기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한 100만 명 가까이 지금 조기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2023년에 국민연금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추계를 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까 고민을 하셨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셨어요. 근데 2023년에 재정 추계에서 2025년부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땡겨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기시는데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라면 땡겨 받으면 일단 손해를 보시니까 손해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만 조기연금을 선택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때 받는 거하고 늦춰 받는 거는 뭐 제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는 이제 평균 수명까지는 살 자신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 살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술하고 담배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웬만한 경우는 그냥 제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때 받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최대 5년 동안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많다면 즉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을 감액을 해갖고 최대 50%까지 감액을 해요. 따라서 기준을 세운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국민연금 개시한 다음부터 최대 5년 동안은 일을 해서 최소한 지금 A값 기준이면 한 308만 9천 원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고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한 410만 원 이상 되는 소득을 올린다 그러면 굳이 국민연금을 감액당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기간만큼은 늦춰서 받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 제도가 5년 땡기고 5년 늦춘다 그래서 무조건 5년을 늦춘다든지 이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연간도 아니고 월 단위로 늦출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5년 사이에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중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역에 제가 이제 주로 강의 다니는 데가 정년퇴직 예정자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현 직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 직장에 다니실 때 그런 분들은 많은데 재취업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균적인 근속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급여를 많이 받을 거라고 제안을 받고 가서 국민연금 연기 신청을 했는데 얼마 못 다니고 여기서 못 다니겠다 해갖고 나오시면 소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다시 연금을 신청하시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제때 받는 거하고 조기연금은 빨리 땡겨 받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조기연금을 선택하시던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던. 하지만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10% 단위로 두 개를 같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즉 제때 받는 거 50%, 늦춰 받는 거 50%, 아니면 제때 받는 거 40%, 늦춰 받는 거 60%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본인들 어떤 상황에 맞춰 갖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냥 제때 받으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늦춰서 많이 받아서 빨리 사망하시면 또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제때 받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시고 상황 여건에 따라서 빨리 받는 거하고 늦춰 받는 거를 그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 우리 많이 받고 싶잖아요. 네.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일단 뭐냐면 보험료를 많이 내든지 네.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돼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싶어도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뭐냐면 소득의 9%, 4.5%는 회사가, 4.5%는 내가 이렇게 내는데 일단 많이 내는 거는 그렇게 되면 내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차치해 놓고 그럼 가입 기간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지거든요.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을 한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를 받는다 그러면 가입 기간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5%씩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입 기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는 뭐 무작정 늘리는 건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 제도가 있어요. 반환 일시금 반납, 추납, 그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반환 일시금 반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전에는 98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으면 그때 냈던 보험료에서 이자 좀 더해서 일시금으로 줬어요. 이 일시금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중간에 뭐 가입 자격을 잃더라도 바로 주는 건 아니고 연금 받을 때 보험료하고 이자 붙여서 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97년에 IMF라는 사태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직장 변동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았던 부분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을 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제 케이스를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97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 무렵에 일단 반환일시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 까맣게 입고 살았는데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다 보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고 나서 예전에 내가 반납받았던 게 기억이 났어요. 연금공단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돈이 약 한 4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상환했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 상환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략 이자까지 붙어서 한 1,050만 원 정도 상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냐면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제 연금액이 3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3년만 살아있으면 무조건 원금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조건 이득이에요. 따라서 저는 안 살릴 이유가 전혀 없어서 반환일시금 반납을 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당시가 뭐냐면 IMF가 있어서 직장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나나 내 배우자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때 반환일시금을 받은 게 있다면 반납하시는 게 유리한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소득 대체율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그걸 반납하면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혹시나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연금공단에 확인해 갖고 얼마 정도 혜택이 되는지 알아보셔 갖고 반납을 하시면 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반환일시금 반납이고요. 두 번째 추납은요. 일단 국민연금 내가 가입자였다가 가입 자격을 잃어갖고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직장을 계속 다녔던 분들보다는 전업주부화 되신 분들이 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처음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 다니니까 국민연금 강제로 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 처음에는 직장 나가시려다가 아기 키우는 게 더 즐거우시니까 뭐냐면 직장 생활을 안 하시다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을 살려서 우리가 내는 거를 추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뭐냐면 이거를 전 기간을 걸쳐서 한 번에 다 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 뭐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그 환급률이 좋거든요. 적게 낼수록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따라서 뭐냐면 이게 한 번에 다 내시면 어떤 소득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다 그래갖고 이 법이 좀 바뀌어갖고 지금은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저희가 뭐냐면 추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납하는 시기는 뭐냐면 노령연금 제때 받는 연금 받기 전까지만 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반 제가 내지만 이 추납보험료는 9%를 내가 다 낸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갖고 적절하게 추납 시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추납 중에 뭐가 있냐면 남자 선생님들 특히 1988년 이후로 군대 생활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1월 1일 이후로. 이때 군대 생활하신 분들 장교나 뭐 부사관 이런 부분들은 안 되시고요. 일반 사병이나 단기 사병을 하셨던 분들은 추납을 통해서 군복무기한 추납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5년에 입대해서 87년에 제대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87년 1월에 입대해서 88년 12월에 제대하신 분들은 88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 군복무기한 추납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제도상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까지 즉 만 60세 생일 전까지 생일 하는 데까지 소득이 있으면 강제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64년생입니다. 작년 12월이 제 생일이었고요. 딱 국민연금 강제 가입 기한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 받으려면 언제부터 받냐면 63세부터 받거든요. 딱 3년 비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 갖고
저희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나 아니면 공단에서 이제 상담 받을 때 그냥 무작정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금공단에 꼭 확인을 하셔갖고 뭐냐면 내가 얼마 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근로소득이 좀 적게 잡히기 때문에 대략 한 15만 300원 정도 국민연금 내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략 한 8년 못 돼서 제가 원금이 되거든요. 그럼 63세부터 8년을 더하면 한 71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수명까지 제가 그래도 살 자신이 있다 그랬으니까 한 13년 정도는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뭐냐면 저는 지금 현재 수입이 있어서 종합소득 신고자거든요. 그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 낸 거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8년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적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15만 원 정도 냈을 때 한 5만 7천 정도 연금이 늘고요. 제가 볼 땐 한 총액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 정도 낸 거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임의계속 가입 선택을 했고요. 따라서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무작정 남 얘기 듣고 좋다 나쁘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걸 개인적으로 계산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연금공단에다가 확인을 하셔갖고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3개월 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를 냈을 때 원금이 돌아오는 기간을 체크한다 그러면 대략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8년이 좀 안 된 거고요. 따라서 그 기간이 확정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한 7, 8년 있다가 원금을 넘어선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임의계속 가입하는 게 여유가 있다면 하시는 게 유리한 거고 한 20년 돼야지 원금이 된다 그러면 굳이 임의계속 가입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셔갖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금이 한 10년 이내면은 임의계속 가입을 계속하는 게 나은가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63세부터 받으니까 네. 10년 하면 73세지 않습니까? 네. 평균 수명이 그래도 83세 되고 평균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런 경우에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3세까지도 많이 요즘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네.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네. 암병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고 그렇죠. 네. 요양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치매에 걸려 있고 어.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네. 아니면 장례식장 가서 90세 이상이 많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의 상태를 놓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그렇죠. 좋죠. 저는 제 기준으로는요. 네.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기금 고갈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언제쯤 기금 고갈 문제가 맞이하게 될까요? 일단 그 재정추계상 2023년에 국민연금에서 제5차 재정추계를 했는데 이때 기금고갈은 2055년에 고갈된다 그래서 전부 다 놀래버린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내기만 하고 나중에 못 받는다 해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연금개혁을 일단 보험료 올리는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앞으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리스크가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올려서 기금고갈을 좀 지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소득 대체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금고갈이 걱정돼서 사실은 연금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주는 개혁을 해버리면 또 이제 개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금 개혁을 할 때마다 이 사회적인 낭비가, 이 에너지 낭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36년 동안 연금 개혁 딱 2번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고 저희가 연금 개혁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거니까 43%로 그럼 어느 정도 연장이 되냐 그러면 보통 그냥 보험료 올린 거 뭐 이런 부분만 감안해서 한 8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혁 논의 중에 웃긴 게 좀 하나 있었는데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꼭 개혁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지 납득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도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기금 수익률을 1% 올릴 때 대략 한 16년 정도 기금 고갈이 늦춰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4.5에서 5.5%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해서 2024년까지 36년 동안 연평균 누적 평균 수익률이 6.82%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기금고갈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기대하는 바입니다. 기금 고갈이 좀 더 약간 더 받고 더 내고 더 받는다 이게 약간 이번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한 8년 정도 연장이 되면 네. 근데 8년이 생각보다 짧은 기간 아닌가요? 짧으죠. 네. 2063년이면 지금 몇 세 정도 됐어요. 아직 연금 받을 때 아니신지 네. 않은가? 네.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어. 굉장히 이제 좀 더 늦춰지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더 받는 쪽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젊은 세대한테는 특히. 그러면 고갈이 되면은 진짜 젊은 세대들은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국민연금은 적립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 제도가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뭐냐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이미 기금고갈이 돼 있어요. 그럼 주변에 아시는 선생님들이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연금 못 받으신가요? 받죠? 네. 뭘로 받을까요? 기금고갈이 나와서 부족한데 뭘로 받을까요? 세금. 아, 그렇죠. 세금으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일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도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적립식 제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금식으로 돼갖고 그 기금 안에서 저희가 연금보험료 걷고 그다음 그 연금을 나눠주는 게 이제 기금식인데 이게 고갈이 나면 이제 기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냐면 부가식이라는 제도로 바뀌어요. 무슨 제도냐면 결국은 뭐냐면 올해 연금보험을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올해 걷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니까 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뭐냐면 세금 재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단 리스크는 있죠. 결국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세금으로 다 떼올 수 있는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연금 개혁을 해나갈 거고요. 그 연금 개혁의 방향은 뭐냐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리스크는 반드시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받고 있거나 받으시는 분들은 좀 낫고요. 젊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얘기 들으면 이제 열받아요. 왜냐하면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세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면 화도 내고 가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 그냥 내 월급에서 떼갖고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수록 뭐냐면 회사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잘하셔야지 나중에 노후에 국민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그 부분으로 많이 채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또 이렇게 늦춰질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약간 이로 인해서 은퇴 후에 연금 받기까지 약간 소득 절벽 같은 거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노후 준비가 필요 없는 상태가 있어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 근데 뭐 사회적으로 그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 우리가 이제 주직장 그러니까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대략 49.4세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또 하시긴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더 이상 현역에서 직장에서 소득이 끊기고 국민연금 나오는 시간까지 비는 시간을 저희가 소득 절벽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에 대한 어떤 생활비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굉장히 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한 2억 받았다고 치고요. 아무 소득 없이 매월 300만 원씩 찾았으면 대략 한 어느 정도면 그 돈 소진될까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2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2억을 네. 다른 소득 없이 그냥 매달 거기서 300만 원씩 찾아서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면 그 돈이 다 없어질까요? 한 2년? 아니 2년은 아니 1년이면 3,600, 2년이면 7,200이니까 2년은 아닐 거고 대략 한 7년 정도면 돈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2억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도 큰 돈이에요. 아무리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네. 줄어듭니다. 따라서 뭐냐면 첫 번째 국민연금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현재 60세예요. 최소한 이 5년 동안 내가 퇴직금 손 안 대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다 그러면 이 퇴직금에 대한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거고요. 따라서 그 기간에 대비해서 저희가 뭐냐면 퇴직연금 운용을 좀 더 잘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가입하시고 내기 싫더라도 좀 더 내셔갖고 노후 준비를 스스로 잘 준비하셔야지 그 소득 절벽 기간을 현명하게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 이제 퇴직금 일시지급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퇴직금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면은 이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뭐냐면 그 충당부채를 회사 내부에서 쌓아요. 퇴직연금은 뭐냐면 외부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서 쌓여요. 그러니까 직장이 안정되고 망하지 않고 쭉 가면 뭐 별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좀 어려워지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뭐냐면 퇴직금 제도에서는 내가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뭐냐면 외부 금융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내가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 근로자들의 퇴직 수급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도가 나오는 게 약간 좀 혼선되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일단은 뭐냐면 퇴직금 제도보다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일단 거기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쓰지 말고 연금으로만 써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개인으로 보면 나는 용도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무조건 연금으로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자유 재량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렇게 제도 개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반발이 너무 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중간에 정산받아서 뭐냐면 집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 앞으로 까다롭게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핵심 자산이에요. 잘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웬만하면 중간 정산 받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운용 잘 하셔갖고 퇴직금을 많이 해갖고 노후 생활비 잘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일시금이 아니고 연금으로만 받게 된다? 이거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가더라도 사실은 가면 개인적으로는 좀 좋죠. 하나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만 기금고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90년대에도 기금고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냐면 국민연금 불입하는 게 되게 싫어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정년퇴직 예정자들 대상으로 강의 가다 보면 그분들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세요. 그 왜 그러시냐면 국민연금을 내가 원해서 가입했으면 이만큼 연금이 나오지 않는데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떼어가서 그게 한 30년 이상 쌓이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데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한 200 가까이 나오시거든요. 국민연금만 이렇게 나오니까 게다가 퇴직연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세요. 모습이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가면 그런 어떤 제도상에 싫은 건 있지만 혜택은 있을지언정 이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퇴직연금 의무화는 의무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저는 건가요?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 제도가 있고 네.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은 다 대부분 뭐냐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퇴직금 제도로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좀 적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영세한 기업들. 이런 데는 뭐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하는 게 좋아요. 그쵸. 제도 의무화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하고 연금으로만 받게 하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야, 제도상 일시금이냐 연금 제도냐 이제 퇴직금 제도는 없어지고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된다. 이거는 근로자들한테 좋은 건데 업주들은 부담이 되겠죠. 기업주들은. 현대까지는 뭐냐면 그 돈을 쌈짓돈으로 넣었고 부담되니까 이제 그걸 뭐냐면 투자하고 뭐 이렇게 일하는 데 사용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외부 금융회사에다 맡겨야 되니까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라면 그 부분은 아닌데 일시금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돼서 퇴직연금을 무조건 일시금은 안 되고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퇴직연금이 약간 일시금으로 못 빼면은 퇴직금으로 목돈이 막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단서 조항을 좀 걸 거예요. 뭐냐면 무슨 대출을 갚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왜냐하면 퇴직금 중도 인출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네. 그 해당사 법정 사유가 들어갈 때 해주거든요. 네. 따라서 그 제도로 간다고 해도 예외 사항은 넣을 건데 굉장히 불편해진 거는 맞죠. 그렇죠. 또 이제 정부가 퇴직연금 이제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퇴직연금 공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공단이 설립될 경우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기금제도 도입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 뭐냐면 36년 동안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평균을 따지면 한 6.82%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지금 뭘 하냐면 중소기업들은 푸른씨앗이라 그래갖고 그 중소기업 그 연금들의 기금 제도를 해갖고 거기도 6% 이상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부 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적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개인이 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을 굉장히 올리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금에만 맡기고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좀 낮기 때문에 기금제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국민연금처럼 다 집어넣고 모든 사람을 거기다 넣고 기금제도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냐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셔서 5% 6%가 아니고 15% 막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돈까지도 뭐냐면 기금 넣어갖고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어떤 제도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할 수도 있고 기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갖고 운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금융 상품도 모르고 난 너무 일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뭐냐면 기금에다 맡기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절충형으로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내 돈의 50% 정도는 내가 운영하고 50% 정도는 기금이 운영해주고 이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평균적인 퇴직금 수익률 2% 막 요 정도 되는 거에서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자유, 선택권 같은 경우는 더불어서 주어진다 그러면 제도가 아마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이잖아요, 비교적.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퇴직연금은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 운용을 안 하세요. 그렇죠. 안전한 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금 같은 데 놓으시고 그러니까 예금 이자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세후로 따지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2% 될까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한 거의 다 그냥 집어넣고 방치를 하세요. 우리가 뭐냐면 안전한 상품 그러니까 예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2, 3년 안에 반드시 필요한 돈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결혼자금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청약을 했는데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뭐냐면 수익성보다 뭐냐면 안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보전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수익률이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퇴직연금은 짧게는 2, 30년, 길게는 3, 40년을 운용해야 할 자산인데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예금에만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내 돈이 녹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학생 때 친구들하고 짜장면 거 드실 때 한 얼마 정도 지불했던 것 같으세요? 한 5천 원 정도. 연령대가 좀 낮으시구나. 제가 강의 가서 이제 네. 얘기하다 보면 대략 한 500원, 700원이래요. 근데 지금 짜장면값 8,000원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뭐냐면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예금만 맡기면 내 돈의 명목 금액은 늘어나는데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일단 뭐냐면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떤 부분은 갱심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고 방치하시는 분하고 나중에 들어가는 원금은 같은데 30년 후에는 이게 차이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갖고 적극적으로 아주 위험하게 굴리시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연평균 5, 6%.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금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이 한 6.82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프렌시자도 한 6%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닐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후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5% 정도만 올리셔도 굉장히 성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어떤 종목에서 10배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평균에서 5% 내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파이어족의 기본이 뭐냐면 연간에 이제 생활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곱하기 25배를 한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연평균 4% 정도로 인출했을 때 내 돈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연 생활비에 25배가 되면 파이어족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것도 4%니까 5%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연금이 그냥 남의 돈이 아니고 내 돈이고 노후의 핵심 자산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셔갖고 1%라도 좀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는 좀 지양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냐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잘못됐을 때는 피해가 더 크니까 적절한 수익률을 이제 목표 수익률을 정하셔갖고 그런 상품들을 이제 공부하셔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한 5%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DB,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IRP 중에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 유형 중에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 IRP가 있습니다. IRP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 30인 이하 이럴 때는 IRP를 선택하는 거니까 요건 좀 논외로 놓겠습니다. 그건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푸른 시작 같은 거 할 수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그럼 보편적으로 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직장이라면 DB형이나 DC형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DB형, DC형 하면 이제 머리가 좀 아파져요. 또 영어로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DB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있으면 DB형. 그다음에 DC형이라면 뭐냐면 회사에서 연봉에 12분의 1씩을 항상 꽂아줘요. 그럼 내가 뭔가를 굴려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안정적이고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신입사원이고 저연령차 직원이라면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을 때는 DB형이 유리하고요. 임금 상승률하고 예를 들어서 투자 운용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데 연차가 거듭돼서 한 4, 5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됩니다. 보직도 떼시고. 그럼 한 연평균 2% 정도 이렇게 올라가신다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운용 수익률을 아까 목표로 한 5% 잡는다 그러면 DB형으로 맡기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요럴 때는 뭐냐면 DC형으로 전환하셔갖고 내가 적극적으로 운영하셔갖고 연평균 5% 정도 굴리시는 걸 갖고 가셔야 되고요. 퇴직금은 뭐냐면 그냥 직전 3개월에 평균 임금을 월로 환산해서 근속연수를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 내가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DC형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케이스, 제가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은 뭐냐면 저연차 때는 좋은 기업에 다니고 저연차고 임금 상승률이 높다 그러면 신경 안 쓰고 그냥 DB형을 하시다가 뭐냐면 연차가 높아지셔갖고 이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DC형을 선택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환 시기도 이제 되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나는 정말 투자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이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DC형으로 가신다 그러면 5, 6%가 아니고 10% 평균만 오르신다 그러면 뭐 나중에 어마어마한 효과니까 저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근속 연수가 짧거나 이직이 낮은 분들은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근속 연수가 짧고 이직이 잦으신 분들은 내가 뭘 선택하기보다 DB형을 대부분 선택해서 네.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네. 이제 이직을 많이 하면 네. 퇴직금을 한 번씩 정산받거든요. 네. 이번 트렌드에 중요한 건 유형의 선택보다는 이게 이직을 하면 받은 퇴직금 있잖아요. 네. 이게 IRP로 보통 받거든요. 네. 이걸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목돈 생겼다고 이걸 갖고 해외여행 가시고 막 이러시는데 네. 이거 노후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직이 잦으신 분들은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연금이 노후의 핵심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없을 수가 있거든요. 별로. 이런 분들은 뭐냐면 중요한 게 유형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IRP를 받은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고 잘 굴려서 은퇴 이후에 퇴직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 쪽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쓰지 않고 모으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IRP라는 제도가 있는 부분이고 그걸 잘 활용하시고 일단 퇴직금은 내 노후 자산이다. 네. 그래서 받으면 뭐냐면 이거 여행 다니고 이렇게 쓰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또 세금 손해도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IRP로 이직하면서 받은 거는 계속 모아놨다가 나중에 노후에 쓰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을까요?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내가 투자를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뭐냐면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정기 적립식으로 매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주식형 자산의 한 70% 정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뭐냐면 안전한 자산도 있고요. 그냥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자산도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가셔도 되고 나이가 이제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주식형 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가가 좀 오르다 내리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지수를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은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횡보할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뭐 사라 뭐 예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따라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지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냐면 옛날처럼 세상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뭐냐면 잠잘 때 미국 시장이 있는 거고요. 또 장이 열리다 보면 낮에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밤에. 그래서 무슨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으로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정기 적립 투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않고 매달 또박또박 정기 적립식으로 저희가 주식형 자산을 매수하다 보면 평균 매입 단가가 하향 평준화가 되고 일정 시점이 되면 주가가 뭐 1, 2년이 될지 2, 3년이 될지 3 내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올라갔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정기 적립식 투자 전략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무조건 그냥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한 자산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주식 투자 하시나요? 네. 주식 투자하는데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다고 장기 투자하는 건 그나마 좀 이해가 가요. 네. 아직까지는. 하지만 코스닥에 이상한 주식 사놓고 네. 한 50% 정도 물렸어요. 근데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오래오래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회복이 될까요? 안 되죠. 잘못하면 상장 폐지도 되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그 개념이 아니고 어떤 걸 사놓고 무조건 끝까지 보유한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이거를 매번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고 좋은 것들은 채워놓으면서 장기적으로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저희가 장기 투자라고 얘기한다는 점, 그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퇴직연금도 무조건 그냥 사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저는 개별적으로 뭐냐면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해놓고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케이스로 따지면 한 10% 정도 정해놓고 가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주식은 잘 안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해요.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 우 주식을 해요. 제가 뭐냐면 지금은 그래서 8월이니까 약간 좀 낮기 때문에 잘 안 나는데 평소에는 이제 직장에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사서 망하진 않겠다.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통주가 아니고 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거고 우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이 좀 많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죠. 따라서 뭐냐면 저는 의결을 할 사항이 없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뭐냐면 배당을 더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 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 번에 사지 않고 떨어질 때마다 작년 7월에 시작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왔어요. 사와서 평균 매입 단가를 하향시키는데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안 올라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10% 좀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10% 정도 되면 한 50%를 드러냅니다. 제가 뭐 주식 투자해갖고 뭐 10배거, 10배, 2배, 3배 이렇게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균 수익률 10% 정도면 만족하고 그 사이에 배당 받는 거 플러스 알파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또 분할 매도를 해요. 즉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저만의 투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투자 원칙 세워갖고 투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거창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되게 쉽죠? 네. 이게 투자 원칙이에요. 따라서 뭐냐면 이런 투자 원칙을 정해놓고 선생님들이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 없이 퇴직연금에서 장기 투자하실 수 있고요. 퇴직연금 계좌가 좋은 거는 거기서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 건 뭐냐면 일반 계좌에서 하면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물리면 그냥 쫙 놔둬도 되거든요. 장기 투자에 유용한 자산이 연금 계좌나 이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이것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 습관을 갖고 성공하는 투자를 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퇴직소득세를 더 줄여주는 방안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일단 우리가 연금 세제에 대해서 좀 알아줘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노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냐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만 이제 노후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하면 뭐 퇴직연금 포함해서요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뭐냐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금부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세제 혜택 준 걸 다 뺏어가는 게 세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 받은 거는 연금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일단 퇴직금이 많으면 퇴직소득세가 많고요. 근속기간이 짧으면 퇴직소득세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뭐냐면 많이 받고 세금 더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간 뭐냐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줘요. 어느 정도 깎아주냐? 현재로는 10년 이내 연금으로 받을 때는 30%, 11년 차부터는 40% 이렇게 깎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들어간 건 뭐냐면 그러면 20년 이상 받으신 분들한테는 퇴직소득세를 40%가 아니고 50%를 깎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 적립액이 뭐 한 10억, 20억 되는 돈도 아니고 한 2억도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뭐 1억, 뭐 1억 5천, 뭐 이런데 이걸 뭐 20년 이상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정부에서 뭐냐면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냥 낭비하지 않고 노후 자산을 쓰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써서 30%, 40%, 50%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연금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50% 절감을 한다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정말 일시금이 아니고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퇴직금에 대한 절세 전략을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 얘기했듯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안 받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아끼는 게 일단 절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들어오고 IRP나 연금저축펀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더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뭐냐면 퇴직금을 받아서 나눠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세금도 계속 운용을 하다가 인출할 때 세금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 이혼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할 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세금에 대한 거라면 이제 운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가 그냥 계좌가 거기 그냥 돈만 넣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펀드도 하고 ETF도 하고 모두 하셔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세제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뭐냐면 퇴직금을 받아갖고 일반 계좌로 대출을 상환한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할 거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예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ETF 투자해서 적립금 받으신다든지 분배금 이러신다 그러면 절대 뭐냐면 일반 계좌에서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하시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 계좌에서 저희가 예금을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뭐 내죠? 만기 이자에 대해서 이자금에 대해서 세금 내죠. 이자 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당해요. ETF 분배금 요새 ETF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원천 징수당해요.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펀드 안에서는 이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그 세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겠죠. 플러스 뭐냐면 손익통산 효과가 있습니다. 손익통산 효과라는 건 뭐냐? 내가 이 IRP 계좌에서 이익이 나는 게 있고 손실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익이 나는 거에서 손실 난 걸 빼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세금 혜택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좀 아까 과세 이혼 효과에서 보통 그 얘기를 하면 그럼 조삼모사 아니냐. 세금 지금 안 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 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15.4%고요. 연금소득세는 나중에 뗄 때 5.5%에서 3.3%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따라서 최고 세율만 늘어내도 9% 이상, 9.9%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과세 이혼 효과 크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을 은퇴자분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퇴직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건보료거든요.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건보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데 이 IRP 안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뭐냐면 건보료에 합산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연간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과세 되거든요. 근데 이 IRP나 연금저축펀드 안에서는 뭐냐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고 연금으로 받을 때 단지 노후의 핵심 자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세금이나 건보료 뭐 이런 부분들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작정 그냥 일시금을 받지 마시고 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놓고 잘 굴리시면서 20, 30년 가시면서 최대한 절세나 이런 부분들을 누리시는 게 훨씬 더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듣다 보니까 그럼 IRP나 연금 계좌 이렇게 운영할 때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딱히 없나요? 주의할 점은 투자를 그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내가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뭐냐면 상품에 대한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친구가 주식을 권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내 친구가 주식을 전할 정도의 그 정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당하면 이제 요새 금융 사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세상에 이익만 있고 손실 없는 건 없습니다. 이익을 한 15% 주고 손실이 없다고 할 때는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금이라는 부분이 아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경험을 쌓아갖고 수익률을 너무 높은 수익률 말고 연평균 5% 정도만 바라고 하신다면 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부터 가지시고 경험을 쌓으셔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50대라면 이 정도 노후 준비는 해놔야 된다. 그런 기준점이랄 게 있을까요? 50대도 일단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단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자영업자나 아마 프리랜서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일단 내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소득에서 9%를 지금 떼고 내년부터 이제 9.5%가 되겠죠. 그다음에 퇴직금도 중간정산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요 자산도 나중에 퇴직할 때 되면 노후 자산으로 저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시기마다 노후할 여력은 한 번도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20대 때는 우리가 결혼 자금 마련해야 되고 30대 때는 뭐냐면 결혼했다면 아기 양육하고 내 집 마련하고 이러다 보면 정신없고 40대 때는 뭐냐면 애들이 크면서 사교육비 지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집을 샀으니까 대출 월급 나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이 돼요. 따라서 뭐냐면 딱히 뭘 준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그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들어갈 때 최소한 50%에서 70% 정도는 아까 그 자산 포함해서 이게 돼 있고 50에서 퇴직할 때까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게 너무 애매해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그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도 취약하시고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가입하시더라도 금액을 적게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 퇴직금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50이 돼도 뭐냐면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냐면 최소한 그래도 50이 될 때까지 50% 정도는 저희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이게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노후 준비라는 게 언제든지 뭐냐면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시작 못하는 분들이 태반인데 이 방송 보시고 있다 그러면요. 뭐 연령대에 관계없이 뭐 40대든 50대든 어차피 우리 종착지는 노후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강의 다니다 보면 정말 이제 아이러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50%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만 하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노후 준비의 이제 출발점이라 하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나와 내 배우자가 노후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월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생, 수강생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려요. 노후에 사모님하고 아니면 배우자분하고 뭐냐면 남한테 도움 안 받고 자존감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어 항상. 300, 400,
100 단위로 얘기해서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한 6년 동안 제가 7년 정도 강의를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지난 6년 동안 300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400 정도 나오시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뭐냐면 이분들은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와이프하고 체크를 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지난해 7월에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체크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게 있고 최소 노후 생활비가 있어요. 적정이라 하면 그래도 외식 한두 번 정도 하고 용돈 50만 원 갖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나눠 쓰고 그다음에 뭐냐면 여행, 국내 여행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저는 적정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한 327만 원 정도가 작년 7월에 체크했을 때고요. 최소 생활비는 외식은 무슨 외식이에요. 그렇죠? 집밥. 용돈은 5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을 반 나눠 쓰고 여행도 뭐 등산이나 하든지 가까운 뭐 호수를 가든지 뭐 이러면서 간다 그러면 요 생활비가 266만 원이에요. 사실은 뭐냐 원 단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방송 나와서 제가 266만 1757원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단위로 끊었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최소한 저희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거 차치해놓고 가장 먼저 뭐냐면 따져봐야 될 게 자녀를 제하고 독립하고 그다음에 나와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지금 쓰신 걸 따지시면 안 돼요. 지금 쓰시는 건 훨씬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노후 생활비 얼마 필요하세요 할 때 3, 400 얘기하는 거는 3, 400이 넉넉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후에 소득이 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줄여서 3, 400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뭐냐면 일단 노후에 내 소득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나와 배우자의 최소한 자존감 지키고 있는 생활비를 적정 생활비하고 최소 생활비로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저는 노후 준비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10년 뒤면은 물가도 올라서 약간 327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리하시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진 자산 중에 이 물가 상승률에 따른 어떤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을 방어해 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뭐냐면 받기 전까지는 평균 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고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년 연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갖고 연금액을 조정해 주니까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65세 시점에 150만 원을 받으면 짜장면 값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늘릴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명목 금액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아까 327만 원, 266만 원이지 연령에 따라서 뭐냐면 이 금액은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를 감안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년마다 한 40만 원 정도 올리면 될까요? 금액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얼마가 필요하냐에 따라 틀리죠. 내가 3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2%씩 올라가면 뭐 연간 6만 원씩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만 원 갖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보면요. 네. 2018년에서 2023년 5년 동안 그 KB경영연구소라는 데서 조사한 게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뭐냐면 KB경영연구소는 물론 그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필요한 생활비 이게 따지는 게 뭐냐면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 통계청 자료는 한 4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좀 아까 뭐냐면 좋은 질문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노후 시작할 때 300만 원이 필요한다 해서 죽을 때까지 300만 원 필요한 게 아니고 매년 물가 올라가는데 국민연금 거기서 방어해 주고 나머지 명목 금액 올라가는 거를 감안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외에 연금으로 사적연금 어떻게 구성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네.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은 일단 이 국가가 뭐냐면 국민연금만 갖고 우리가 노후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면 세제 혜택을 많이 줘요. 따라서 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다른 거 다 떼어놓고 일단 연금저축펀드나 IRP 갖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직장 다니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세요. 근데 연말정산을 하시면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돈 조금 받으시면 환급 받았다고 좋아하시고 추징당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근데 사실은 연말정산은 적극적인 절세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건 개념을 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보고요. 이 사람이 얼마 정도 세금을 낼 거라고 예상해서 세금을 미리 떼놔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내가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서류를 잘 내서 떼놓은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는 거고 떼놓은 세금이 적으면 추징당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연말정산은 서류만 잘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원천소득 징수영수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장 하단부에 보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금액이 연차가 갈수록 점점점 커지세요.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낼 사람이라면 뭐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절세를 하면서 노후를 확실히 모으고 싶다 그러면 뭐냐면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연금저축펀드하고 IRP예요. 그래서 이게 연령별로 좀 단계적으로 전략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연간 900만 원까지 IRP하고 연금저축펀드 합쳐서 900이고요. 연금저축펀드만 할 때는 600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넘으시는 분들은 13.2%를 환급해주고 그래도 세액공제해주고 그거보다 안 내리신 분들은 16.5% 세액공제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13.2% 16.5%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세상에서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연금으로 받아야지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제 그만큼의 기타 소득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뭐냐면 세액공제가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해지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쓸 금액만 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정도 되면 약간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한도 900을 다 채우는 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50대는 이제 골든타임이 10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뭐냐면 1800 다 넣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월 1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900은 세액공제 받는 거고 900은 세액공제 받지 않는 거예요. 세액공제 받는 900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 내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는 900은 나중에 연금소득세 안 냅니다. 그러면 내가 50세부터 60세까지 1,800만 그동안 노후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빼놓고 이렇게 해서 10년만 내가 1,800씩 논다 그러면 원금만 1억 8천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운용 수익까지 더하면 한 2억 5천 정도에서 3억까지는 뭐 3억까지 모르겠지만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거니까 내가 국민연금 얼마 나오고 그냥 퇴직금 얼마 나오고 게다가 개인연금으로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요때만 집중적으로 그만큼 했다 했을 때 그만큼의 여유자금을 갖고 나오니까 노후가 한결정 여유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럼 20대는 오히려 돈을 많이 넣지 말고 50대 때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뭐 방법인가요? 일단 좋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뭐냐면 여력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안에 돈을 넣었다가 20대나 30대는 목적 자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자금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집 마련 자금도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목돈 이자 대출 이자 내느니 그거 찾았을 때 내가 세액공제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되니까 내가 세액공제도 좋지만 적절한 금액을 이렇게 정해서 빼지 않을 돈을 넣는 게 좋고요. 보통 뭐냐면 노후 준비할 때 제가 얼마 정도 준비하라고 얘기하냐면 소득의 30%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소득의 30% 어느 정도 뭐 노후 준비 지금 우리 연령대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9%를 내고 있고 퇴직연금을 8.3%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러면 17.3%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거든요. 개인연금으로 10% 좀 넘게 내는 부분들이니까 그 정도 부분은 저희가 노후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시작한다고 그러고요. 이게 뭐냐면 복리효과라는 게 우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대는 150을 넣어야 되지만 20대는 20만 원, 30만 원 넣어도 그 붙는 연봉 효과가 높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뭐냐면 적은 힘으로 이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50대에서 여력 안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뭐냐면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중요한 건 20, 30대는 저는 노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넣지 말라고 얘기해요. 절세의 목적을 두고 두시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30, 40대 되면 40대 되면 이제 난 노후 준비 필요한데 있을 때 20, 30대 때 낸 그 원금들이 그다음에 운용 수익들이 쌓여서 꽤 많은 노후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이용했을 때 절세하고 노후하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 수령 시기랑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럼 은퇴 준비를 한 5단계로 이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체크를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체크를 하고 따라서 뭐냐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필요한 데서 준비된 걸 빼면 연령별로 과부족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 은퇴 시기를 정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불필요한 게 있으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 자산들을 노후 구조에 맞게 노후 자산 구조에 맞게 재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족하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뒷부분 우리 오래 살아야 되니까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5단계 전략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제 수령 시기가 언제면 적절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요걸 해보셔야지 내가 연령별로 과부족이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들은 뭐 시간 있으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뭐 그만한 시간이 이제 보장된 건 아니니까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소득을 받다가 회사를 그만둬서 소득이 끊기는 거하고 공적연금이 나오는 그 갭이 생기는 시기는 소득 절벽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필요한 데서 준비된 거에 부족분을 채우는 거는 나중에 노후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뭐냐면 젊으신 분들은 한 반기나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50대 되시는 분들은 한 분기에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건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퇴직할 때쯤 되면 노후로 들어갈 때 되면 여러 가지 연금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어떤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도 가입돼 있고 어떤 분은 IRP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전략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수령하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런 단계를 따져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뭐냐면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시금이 아니고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세제상도 일시금을 받으면 불이익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단계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럼 건강 상태 같은 것도 염두를 해둬야겠죠?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이 단명 집안이고 네. 내가 60세 됐는데 이렇게 있는데 한 10년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10년에 짧게 해서 네. 많이 한 70% 정도는 받아놓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건강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지만 네. 이 조금 아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미리 다 땡겼었다가 나중에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율을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조정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노후 준비할 때 자산 중심이 아니라 현금 중심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던데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도 유튜브지만 네. 다른 유튜버 나갔을 때도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 자산 얼마 정도면 적절합니까? 노후 생활비 얼마면 적절합니까? 그러면 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하고 보유한 자산하고 노후 생활의 목표가 다른데 정확한 답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참고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보장 패널이라고 그래갖고 한 2년에 한 번씩 자료 발표해서 내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평균이 지금 전국 평균이 한 297만 원? 이 정도 되는 거 그냥 감안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노후생활비, 노후자금, 자금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 정말 열심히 사신 퇴직 무렵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 집 한 채 있으시고 거기에 대출 좀 껴있고 금융자산 얼마 정도 있는 정도가 열심히 사신 케이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노후자산 10억, 20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노후 준비 할 맛 날까요? 자포자기하게 될 겁니다. 네. 사실은 뭐냐면 국민연금만 생각하면 그 자산 확보해 놓은 것도 있어요. 내가 현금이 없을 뿐이지.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자산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뭐냐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쭉 해오셨다는지 경제 생활을 영위해 보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달 살면서 빵꾸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빵꾸 나는 건 월급 받으면 메꿀 수 있고 좀 크게 빵꾸 나면 성과급 받아서 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지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내에서는 내가 특별히 이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뭐냐면 다 해결되고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 생활자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 그 직장을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케이스거든요. 마찬가지로 노후에도 목돈은 뭐냐면 요새 사기꾼들 많습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고 투자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데 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아니면 개인연금 이런 데서 지금만큼의 소득은 아니지만 뭐 한 300이던 내가 필요한 노후생활비가 따박따박 나온다 그러면 내가 노후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돈은 내가 지켜야 되지만 잘 못 지킵니다.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돈은 내가 아주 많으면 우리 자식들이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자식들이 내가 오래 사는 걸 안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금을 받으면 그거를 뭐 손주한테 용돈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오래오래 사셨으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이런 어떤 혜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산 중심이 아니고 현금 흐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억, 20억 이렇게 생각하면 노후 준비가 너무 아득해요. 하지만 연금으로 아까 필요한 노후생활비 했잖아요. 300, 350을 놓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만 생각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 부족분을 메우기가 한결 유용하십니다. 그럼 최근 고령화 속도와 기대 수명 증가로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장기적인 연금 전략의 핵심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산 수명이 나이 수명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강의할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많은 사람들이 100세 이상,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 아득하지 않나요? 저희가 경제생활 한 30년 하는데 100세 이상까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30년 정도 저희가 경제생활을 하니까 앞으로 30년, 즉 60이라면 90세까지만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잘하시는 거다. 그리고 제가 또 믿는 구석은 뭐냐면 90세까지 30년을 확실하게 하신 분들은 그 뒤에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냐면 제 생각은 뭐냐면 너무 100세 시대 뭐 120세 시대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뭐냐면 내가 퇴직해서 30년만 내가 남이 도움 안 받고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제도가 지금 현재 뭘로 맞춰져 있냐면 연금을 수령할 때 혜택을 보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직장 다니시면서 연금 받지 마세요. 그 푼돈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가능한 뭐냐면 퇴직한 이후에 연금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노후생활비 먼저 체크하시고 준비된 거 있으면 빼주시고 연령별로 부족할 거를 어떻게 내가 준비할까 전략을 세우시고 실천을 하시는 게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는 걸 아시고 내일부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제생활을 하면서 여유 있을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저희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급여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시기도 쓸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나서 내일이 뭐 내일 여유가 되면 노후 준비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는 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고서는 이게 시청자분들도 노후 준비에 진짜 큰 이정표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노후 준비라는 거는 우리 최종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데 가장 늦게 오는 제 목표에 대해서 준비가 제일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미루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만 원 너무 적죠. 10만 원, 20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그걸 가져가면서 돈이 쌓여가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노후 준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고 저희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